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인데요. 매년 출제됩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이 중개보수 안에는 사실은 이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해석상. 지금 요즘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부동산 직거래가 되기는 한다더라고요. 그 사기당한 사람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만약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일단은 중개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행위라고는 적어놨는데 중개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판례는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례가 요즘은 뭐 폰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런 거 뭐 주로 하지만 옛날에는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중개사무소 실장한테 돈을 맡겨놨어요. 그 실장이 돈을 보니까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돈 떼먹고 도망가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했어요. 그 손님이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떼먹었냐, 주인 떼먹고 안 나오는데 내가 시켰냐, 내가 왜 책임지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 소송을 했죠. 이제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판사는 결국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 즉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게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게 중개행위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그걸 주관적으로 사장이 나 중개행위 하라고 시킨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맡긴 거는 평소 실장하고 친분이 있어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중개사무소 근무하니까 당연히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책임질 필요 없겠죠.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보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임신했다고 속이고 3억 받아 먹었더라고 이미 벌써. 실제 사귄 거는 맞대요. 사귀었으니까 3억 줬죠. 근데 3억 한 번만 주면 끝일 줄 알았더만 계속 달라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고소 안 하고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줘야 돼. 한 번 주면 계속 달라 하거든요. 그걸 소위 꽃뱀이라고 그래.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달라는데 또 주면 또 달라 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어서 그렇게 협박할 사람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돈이 많아야 그렇지 돈 없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돈 없는 게 어떤 때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중개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손해 입힌 게 고의고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이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예를 들면 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그러면 위자료 받으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이 말은 뭡니까? 보험금으로 받는 거는 위자료는 못 받는다고요. 우리 자동차 보면 위자료도 받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은 위자료는 못 받고 재산상 손해만,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X.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장소 제공했다면 쉽게 말해서 자격증 빌려줘가지고 손해가 발생해도 빌려준 사람 책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 이게 뭐냐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손해를 10억 손해 입혔어요. 10억. 근데 보험가입은 2억이 돼 있어요. 2억 보험가입돼 있는데 시험에 그래서 보험가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라고요. 2억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서 2억 물어주고 나머지 8억은 자기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고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다시 이게 정리를 한 거고요. 비재산상 손해 X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받으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을 수는 있다. 자, 이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는데요.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시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 2, 3번이 다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경우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도 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X죠. 공인중개사법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등록을 해야만 보험가입이 가능해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해 입혀도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은 못 받아요. 물론 민법상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겠죠. 쉽게 말하면 보험금으로는 못 받는다. 왜? 보험가입이 안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분사무소 설치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하는데 처음에 개업할 때는 미리 못 한다고요?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돼. 등록이 됐다는 걸 입증해야 보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정 변경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1년짜리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6개월 만에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보험으로 바꾸려면은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다고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시험에 보정을 변경하려면 보정기간이 만료되어야 할 수 있다. X라고 1년 가입했으면 1년까지는 무조건 해약 안 되고 가입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X라고요. 바꿀 수 있어요. 바꾸려면 새로운 보정을 먼저 가입해야 되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다.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된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죠. 6번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15일 대신에 시험에 30일 X 이렇게 줄되었습니다. 15일 암기 프린트는 49번에 15일은 정리는 되어 있죠.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15일 이내 재설정을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입니다.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보증관계 정수도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보정 가입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3년은 정리되어 있고요. 그럼 왜 3년간 회수할 수 없냐? 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3억 돈 뜯어내는데 나도 11년 전에 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냐 묻던데 10년 넘었으면 민법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죠. 10년 지난 건 힘들다고 뭐 받을 돈 있어도. 단 소멸시효라는 거는 민법에서 중단시킬 수 있죠.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송 같은 걸 해야 돼. 뭐 청구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효가. 자, 3년간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놨어요. 공탁해놨는데 폐업하면 바로 찾아가 버리면 찾아가고 1년 있다가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3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회수가 안 된다. 자, 보정 설정 금액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맨 밑에 있네요.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이고요. 보정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 가입해도 됩니다. 근데 모 출판사 모의고사 문제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문을 O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느 출판사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런 시험이 나온 적이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X입니다. 반드시 택1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택2 해도 되고 택3 해도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한 개만 해도 되고 택1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두 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다르거든요. 세 개 다 해도 되고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 개 다 가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세 개 다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뭐 2억 이상이니까 뭐 2억 그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협회 뭐 지회장, 지부장 이런 간부들은 원래 2억 가입해야 되잖아요. 2억 이상이니까 4억 가입한 사람 봤어요. 4억. 두 배로. 2억 이상이니까 4억 가입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손님 들어오니까 다른 데는 2억 가입했는데 나는 4억 가입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좀 있잖아요. 여기는 뭔가 책임을 더 지겠다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그걸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셀링 포인트로. 자, 그러면 보증금 지급 절차입니다. 보험금 타는 절차입니다. 보험금을 타려면 먼저 손님이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누구 때문에? 개업공개사나 직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으면 보험금 타러 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 그 입증하는 서류가 대표적인 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합의서 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 받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보증기관에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나 공탁기관에 가면 되겠죠. 그 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가서 보험금 달라고 하면 줍니다. 의뢰인한테 줍니다. 개업공개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한테 주면은 보증기관은 다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 발생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게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인 경우는 동시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면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돈을 주는 게 동시이행입니다. 민법 186조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될 때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니라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동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의행을 하고 있다고.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해요. 가짜 등기 서류를, 위조된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 챙겨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미국에서는 이것을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합니다.
옛날에 부동산 학개론에 에스코로 제도가 시험에 한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표준 목차에서 삭제돼서 안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용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동시행하게 돼 있는데 못 믿는다고 미리 돈 못 준다고요? 불안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별 걱정 안 하고 돈 주잖아요. 인감증명 이런 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것만 받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만약에 돈만 받아 챙기고 등기를 안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한 후 이 예치기관에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치할 때 예치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예치명의자가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보전.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맨 밑에 있네요. 16번 맨 밑에. 개공은 신체보전. 암기해야 됩니다. 이 7명이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를 했다가 그러면 무조건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반환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끌어준다고요. 만약 매도인이 돈 받아놓고는 또 다른 데 이중매매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반환보증서를 발행해 주는데 그냥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 받겠죠. 위험보험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누가 내냐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6번 15번 16번 이걸 구분하시라고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 매수 임차 의뢰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은 예치 권고 제도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권고 출당을 권고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권고사항은 권고해도 따를 의무 있어요 없어요? 권고니까. 그 시험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치 권고해야 된다. X 권고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권고하더라도 따를 의무는 없죠. 매도인이 야 내 물건 팔고 내가 직접 돈 받아야지 왜 맡기는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X 권고할 수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돼요. 잔금이 이게 중요하죠. 잔금이 포함된다는 거는 동시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동시행이면 동시행을 해야 되지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행을 하면 그 동시행이 아니라고요. 등기 서류만 주는 게. 그래서 잔금도 바로 안 주고 등기될 때까지 여기다 예치해 놓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다는 것.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계약금 등에는 잔금 빼고 중도금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동시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잔금 치르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가 예치기관이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요건 뭐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예치하고 안 하고 결정은 누가 한다. 결론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겠죠. 개업공개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두 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자, 중개보수 청구권은 의뢰계약,
중개의뢰 시에 보수 청구권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려면 실제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중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손님한테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법상 상인으로서 발생은 합니다. 소멸은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죠.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냐 없냐. 중도금 잔금 안 내가지고 계약이 깨졌다고요. 그럼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손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변심을 해가지고 잔금 못 치르니까 내가 중개보수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은 네가 확인 설명 못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개업공개사가 제가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무마합시다.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 걸고 넘어지면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상처받으려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치인들도 멘탈 강해야 되죠. 반대파에서 가만 안 두잖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해도 그걸 저 같으면 못 버텨요. 열해가지고 제가 A병 해가지고. 멘탈이 강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입니다. 중개보수가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달라요. 뭐가 더 중개보수가 더 크겠어요? 높겠어요? 주택 외. 왜냐하면 주택 외는 우리 노가다 해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비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즉 상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다고. 상가가 없고 토지가 없어도. 근데 주택은 뭐 새를 살든 자기 집에 살든 주택은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주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국민 돈 없는 사람도 주택은 살아야 되니까 중개보수가 좀 더 낫다고요. 그러나 상가나 뭐 토지 같은 거는 중개보수가 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건 꼭 필요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 교환은 0.7%, 임대차 등의 경우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 이 범위 내에서 또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협의라는 말을 지금 삭제하려고 협회에서도 노력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무조건 깎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더 받는 건 안 되죠. 0.6이나 0.7을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되고 그보다 덜 받는 걸로 협의는 가능하다고요. 깎는 것만. 이게 별로 싸움 부추기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입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는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 외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택 외에 해당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에 준해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방문각 기본서에는 보면 주택이냐 주택 외냐를 사실상 용도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그건 제가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문서로 의뢰 받았지만 만약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이게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거용은 주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주택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 주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이냐 주택 외냐를. 그 주택 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다. 근데 주택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중개보수
계산하는 건데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액이 나오면 산출액을 받는데 단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기도 이천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도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요.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 제가 이거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한테 좀 항의를 했는데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시도 조례가 똑같아요. 사무소 기준이든 중개대상물 기준이든 의미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왜? 똑같으니까. 근데 왜 시험에 내냐 물어보니까 왜 나한테 따지는데 다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시험에 계속 나왔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내고 있어요. 그것도 국토부에 왜 16개 시도조례를 다 똑같이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그 시도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해가 내려보냈는데 시도 의원들이 그냥 그대로 거수 표결만 했다고 이거 따로 고치지를 않고 그래서 똑같다고 16개 시도조례가. 어쨌든 시험에는 이게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무소 기준으로 한다.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상가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데 면적이 똑같으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고요. 2분의 1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거래대금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더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초과 약정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점유개정 민법으로 말하면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사례는 오직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 매도인하고 B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A가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겁이 없어가지고 집이 하나 있는데 또 3번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받고 입주하기 3개월 전에 이게 집이 팔린 거예요. 광주에 있는 게. 그래서 3개월 동안 여기서 좀 삽시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니만 나중에 또 번복을 하더라고. 왜?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매하고 임대차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부서는 매매에 대한 거 한 건밖에 못 받는다고요? 네? 이게 매매 A, B 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는다고. 개업공개사는 만약에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해서 개업공개사가 갑이 있다면 갑은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는 이 A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C하고 계약을 했으면 갑개업공개사는 C한테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또 B한테도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1타 4피라고 4군데 받을 수 있다고. 중개보수를. 그렇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명 다시 매수인한테 또 임대차에 대한 보수 한 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동일 3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그 말이 바로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서 하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거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자, 거래 금액은 매매 대금이 기준이고요.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2천이 지금 보니까 2천역 있는데도 거의 6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 6억이면 계약금 10% 들어가면 6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피가 4천만 원 붙었다면 1억에 대해서 요율 곱해서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판사들이 판결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했죠.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 그래서 제가 볼 때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그러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6천만 원에 마피 6천만 원, 실제 돈 주고 받는 거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극단적인 건 질문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저는 마피로 팔아봤거든요. 어쨌든 판례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한다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면 결국 그럼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자, 교환인 경우 현실적으로 교환은 거의 없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의하면 0.4%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내면 요율은 0.3%를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예시에.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120만 원입니다. 근데 상가 이거는 요율 없다 하더라도 0.9%까지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180만 원.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받으면 180만 원씩 각각 받아서 36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니까 3억에 대한 중개보수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이 두 개를 교환 중개했다면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을 수 있다. 자,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자, 보통 보증금 500에 월세, 보증금 500에다가 월세 45만 원,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합계가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면 만약 이게 상가라고 본다면 0.9% 곱하면 0.9%를 곱하면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손님이 임차인이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월세 5만 원만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개업공개사한테 그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이야기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하고 아예 절대 안 됩니다. 이거 50만 원에서 겨우 깎아가지고 45만 원 돼 있는데 안 하면 안 했지 못합니다. 아예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55만 원을 깎아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월세를 40만 원으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4,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에다가 보증금 500 더하면 3,300만 원에다가 요율을 상가니까 0.9%를 곱하면 39, 27, 39, 27 29만 7천 원입니다. 5만 원 깎아줬더니만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15만 3천 원 차이 나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30만 6천 원 차이 나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예 개업공개사는 말도 안 하고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잘라버려요.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5만 원 깎아주면 중개보수도 15만 3천 원 깎입니다. 이러면 솔깃해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아예 차단을 해버리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자, 중개보수하고 실비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실비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성립시켜야 받는 겁니다. 그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매도인한테 받는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내고 있죠. 그럼 이론적으로 왜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냐면 민법 판례에 보면은 예를 들면 10억짜리를 거래했는데 그 10억 매매 대금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수인이 그 가압류 말소 안 해주면 잔금 못 치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매도인은 그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억 중에 그것 때문에 잔금 못 치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압류 10만 원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 등기부 봐봐라 깨끗하다 나 다 말소했다 떼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매도인이 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시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중에서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오는데요.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비밀 준수 의무,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의무,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할 수 있는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 의무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아까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70이 아니라 100을 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100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는 거, 계산하는 거.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것. 시험에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이제 중개 실무가 남는데요.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하는 거 협회.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법정단체 무조건 협회 만들도록 하고 협회 가입하도록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만 강제 설립주의, 강제 가입주의에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협회 이런 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파워가 세죠. 데모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안 들어주기가 힘드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임의 설립단체로 만들어놨습니다.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문제 시험에 나오고요. 보칙, 보충적 규칙이죠. 교육제도, 수수료, 포상금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 지도감독 및 벌칙 요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판사나 검사들도 이 벌칙을 다 암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암기해야 된다고요? 아까 금지행위하면 매매를 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면 이건 암기사항이라고요.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